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을 중단했고 유럽 방산업체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만 아무렇지 않게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로비스트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조롱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말을 철회해야 했는데요. 한국이 1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무기가 무엇이길래 중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제시카 모건입니다. 뉴욕에 있는 기술 분석 회사에서 반도체와 첨단 소재 시장을 담당하고 있죠. 제 일은 매일 아침 시장 뉴스를 훑고 공급망이 어게 움직이는지 분석하고 투자자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무역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좀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누가 관세 올리고 누가 맞대응하고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되고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터진 뉴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4월 초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마륨, 디스프로슘, 테르뷴, 가돌리늄, 이트륨.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이 원소들이 갑자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섰어요.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히토류 규제는 늘 있던 일이니까요. 중국이 카드를 꺼내 보이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4월 말 수출량 통계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량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한국으로 가는 물량은 76%나 급락했습니다. 미국은 59% 감소, 독일은 44% 감소.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메일함이 터지기 시작한 건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품 조달이 막혔다고. 방위산업체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더용 부품 생산이 중단 위기라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풍력 발전 회사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디스프로슘 가격은 2달 만에 2배가 됐고 테르뷴은 3배로 뛰었어요. 심지어 방산용으로 쓰이는 이트륨은 6배나 올랐습니다. 1kg에 750달러, 2,850달러. 광기에 가까운 숫자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공급 밸브를 완전히 잠가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5월 들어서는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생산 중단을 발표했어요. 포드는 부품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고 일본 스즈키는 스위프트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자동차 협회는 정부에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몇 주 안에 생산이 완전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요. 밤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생산 능력도 1년에 30만 톤이나 됩니다. 반면 미국이 텍사스에 짓고 있다는 공장은 1년에 1000톤밖에 못 만들어요. 300대 1. 비교조차 우스운 숫자였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만 있지 실제 생산은 거의 없었어요. 결국 전 세계가 중국 손바닥 위에 있었던 겁니다. 5월 중순, 저는 런던에서 열린 기술 포럼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한 중국 로비스트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리우밍이라고 했어요.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그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가벼운 대화였죠. 날씨, 호텔, 음식 이야기. 그러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우밍은 컵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시카 씨, 한국 기업들이 요즘 많이 걱정하시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하죠. 공급이 막혔는데 안 걱정할 수가 있나요? 리우밍은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 히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반도체도 전기차도 방산도.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첨단 기술이 사실은 다 우리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 공장들 절반은 멈출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리우밍은 계속 말했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공급망 10년은 걸립니다. 재활용 비용이 너무 비싸요. 결국 다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리우밍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은 정말 속수무책일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곧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걸. 6월 초,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소재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주제는 당연히 히토류 위기였죠.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대표는 단상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이 계속되면 유럽 제조업은 무너질 겁니다. 프랑스 방산 기업 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군사장비 생산이 멈출 위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예요. 저는 뒷줄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이었어요. 대안이 없다는 거였죠. 미국 컨설팅 회사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대체 공장을 건설하려면 높은 기술 장벽과 환경, 규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해서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3년, 5년. 그 시간 동안 공장들은 어떻게 돌아가죠? 사람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로비로 나왔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테리아로 가는데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배지를 보니 박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속은 한국소재연구소. 저는 궁금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모건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박태윤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태윤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때요? 다들 히토류 때문에 난리라던데요. 박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생각보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준비요? 무슨 준비 말씀이세요? 박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연구해왔어요. 패전기차 모터에서 히토류를 회수하고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재활용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재활용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박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패전기차 모터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건 기존 방식보다 2배 빠른 겁니다. 게다가 새로 캐내는 것보다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들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하는 거죠? 박태윤은 웃었습니다. 하고 있죠. 일본도 유럽도. 다만 한국은 좀 더 일찍 시작했어요. 10년 전 중국이 처음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 우리는 이게 반복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한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0년 전이라면 2015년쯤이겠네. 그때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 히토류 부족 문제가 없나요? 박태윤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없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재활용뿐만 아니라 대체 소재 연구도 하고 있고 호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들여오는 작업도 진행 중이에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중국이 90%를 장악한 시장에서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박태윤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표자 명단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집중했습니다. 박태윤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히토류 위기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활용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사용되는 히토류가 약 0.3에서 0.8kg인데 이걸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다면 공급 불안정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상용화 단계에 올려놨어요. 둘째는 대체 소재입니다. 히토류를 덜 쓰거나 아예 안 쓰는 자석과 부품을 개발하는 거죠.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만으론 부족하지 않나요? 수요가 너무 많은데요. 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셋째 전략이 있습니다. 공급선 다변화죠. 한국은 호주 같은 나라와 협력해서 중국 외 지역에서 히토류를 확보하고 한국에서 직접 가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호주에서 깨끗한 산화물 형태로 처리한 뒤 한국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야. 전체적인 전략이 있는 거야. 박태윤은 계속 말했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 모든 게 우리 경제의 중심이니까요. 히토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박태윤의 발표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리우밍이 틀렸어. 한국은 손바닥 위에 있지 않아. 한국은 이미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인지. 6월 중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아니, 현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했죠. 미래적이었습니다. 박태윤은 제 방문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그가 일하는 연구소로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박태윤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시카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는 악수를 하며 웃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브뤼셀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인지. 박태윤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기계가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태윤이 설명했어요. 패전기차 모터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장치입니다.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히토류를 산화시키고 특수 물질을 넣어서 분리하는 거죠. 모터 50개를 처리하면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놀라서 기계를 쳐다봤어요. 정말 작동해요? 박태윤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보여드릴까요? 그는 연구원에게 뭐라고 말했고 곧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몇 시간 뒤 기계에서 검은 가루 같은 게 나왔습니다. 저게 히토류예요? 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 섞인 산화물입니다. 이걸 다시 정제하면 순수한 히토류 금속이 돼요. 저는 그 가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정말로 쓰레기에서 보물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박태윤은 저를 다른 구역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각종 분석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뭘 하는 곳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소재 연구실입니다. 히토류를 아예 안 쓰거나 적게 쓰는 자석을 개발하는 곳이죠. 한 연구원이 작은 금속 조각을 보여줬어요. 이게 히토류 없는 자석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완전히 없진 않고요.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고요. 앞으로 더 개선할 예정이에요. 저는 그 자석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가볍고 작았지만 확실히 자력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태유는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비빔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박사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었죠? 다른 나라들은 다 허둥대는데. 박태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시카 씨,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철도, 희토류도 없죠. 그래서 항상 위기감이 있었어요. 2010년 중국이 처음 희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 해외 공급선 확보.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중국의 수출 제한은 한국한테 별 타격이 없나요? 박태유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타격은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재고도 있고 재활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호주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했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태도의 문제야. 한국은 위기를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대응했어.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이 계속 공급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 안일함이 지금의 위기를 만든 거고요. 오후에 박태유는 저를 실제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충청북도 어딘가에 있는 희토류 가공 공장이었어요. 호주에서 들여온 깨끗한 산화물을 금속으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기계음으로 가득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얀 가루들이 움직이고 거대한 용광로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맞았어요. 이곳에서 1년에 얼마나 생산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장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시범 운영 단계라 많진 않아요. 하지만 내년이면 연간 5,000톤 규모로 늘릴 예정입니다. 5,000톤. 미국 텍사스 공장의 5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한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나요? 공장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중국이 공급을 끊어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맞아. 차이는 선택지야. 한국은 선택지를 만들었어. 반면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지.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재활용 시설, 대체 소재 연구실, 가공 공장. 이 모든 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나 발표가 아니라 진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리우밍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런던에서 당신이 한 말 기억하시죠? 한국은 중국 없이는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본 건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예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판교에 있는 한 대기업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박태윤이 소개해준 곳이었죠. 로비에서 연구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김현주라고 했어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시카 씨.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김현주는 악수를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따라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희토류 문제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현주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지금 어때요? 희토류 부족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김현주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진 않죠. 가격도 올랐고 공급도 불안정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비해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 희토류 재고 현황입니다. 6개월치 물량을 항상 확보해놔요.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막아도 최소 반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네오디뮴, 코발트, 리튬. 각 원소별로 재고량과 소비 속도가 적혀 있었어요. 6개월이면 충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에 대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호주나 베트남에서 들여오거나 재활용으로 충당하거나. 중요한 건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녀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우리가 개발 중인 저희토류 배터리입니다. 희토류 사용량을 40% 줄인 거예요. 성능은 거의 똑같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40%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김현주가 설명했어요. 소재 조합을 바꾼 겁니다. 희토류 대신 다른 금속을 쓰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3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겨봤어요. 그래프마다 하락하는 선이 보였습니다. 희토류 의존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어요. 2022년 80%, 2023년 70%, 2024년 60%. 올해 목표는 50% 아래입니다. 김현주가 말했어요. 5년 안에 30%까지 낮출 계획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김현주를 봤습니다. 그럼 중국의 수출 제한이 사실상 별 영향이 없다는 거네요? 김현주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영향이 없다고는 못해요. 여전히 힘들죠. 가격 상승 부담도 있고요.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연구소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실험실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 구역에선 작은 배터리 셀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저희토류 배터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벌써 주문을 넣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김현주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식욕을 돋웠습니다. 김 소장님,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몰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허둥대는데. 김현주는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어요. 제시카 씨, 한국 기업들은 항상 최악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자니까요.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원도 없고. 그래서 항상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놔야 해요. 중국이 희토류를 끊으면 우리는 재활용으로 간다. 재활용도 안 되면 호주에서 가져온다. 그것도 안 되면 대체 소재를 쓴다. 이런 식이죠. 저는 고기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강점이구나. 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대안을 준비하는 것.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어땠죠? 중국이 계속 공급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오만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 소장님, 제가 물었어요. 정부 지원은 많이 받았나요? 이런 연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김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는 받았지만 대부분은 자체 예산이에요. 정부 지원만 기다리면 늦어요. 우리는 스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왔어요. 김현주는 저를 또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폐배터리 재활용 센터예요.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토류와 리튬을 추출하는 곳이죠.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오래된 배터리들이 지나갔어요. 한 달에 얼마나 처리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약 1000개 정도요. 내년엔 3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1000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희토류가 나올까요?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배터리 하나당 평균 반 킬로그램 정도 나옵니다. 한 달이면 500kg이죠. 1년이면 6톤이고요. 6톤. 작은 숫자 같지만 이런 시설이 전국에 여러 개 있다면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더 늘어나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0년 뒤엔 폐배터리가 지금보다 10배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재활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희토류도 10배가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6개월치 재고, 저희토류 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 센터.
한국은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여러 겹이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중국이 한 겹을 끊어도 다른 겹이 받쳐주는 구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업들만 움직이는 건 아닐 텐데. 저는 박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 쪽 사람도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내일 산업부 담당자를 소개해드리죠. 밤늦게까지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가 4월 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공공 비축과 민간 재고, 대체제를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공 비축이라. 정부가 직접 히토류를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이 도시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급을 끊어도 가격이 폭등해도 한국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준비된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정부 청사가 있는 곳이에요. 박태윤이 소개해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름은 이지훈이라고 했습니다. 자원정책과 사무관이었어요. 정부 청사 로비에서 이지훈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 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제시카 씨. 박 박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인사했어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국의 히토류 정책에 대해 듣고 싶어서요.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지훈은 커피를 따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시카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완전히 안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국의 수출 제한은 분명 위협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보고서 하나를 펼쳤어요. 이건 2015년에 만든 히토류 안보 대책입니다. 당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막았던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주요 내용은 3가지예요. 첫째, 전략 비축. 정부가 직접 히토류를 사서 쌓아둡니다. 둘째,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기업들이 폐제품에서 히토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셋째, 해외 공급선 다변화. 호주, 베트남, 캐나다 같은 나라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겨보며 물었어요. 전략 비축이 얼마나 돼요? 이지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양은 공개할 수 없지만 최소 1년치 이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뵴이고요. 1년치. 그 정도면 중국이 완전히 공급을 끊어도 1년은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비축분과 민간 재고, 그리고 호주에서 들어오는 물량까지 합치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 비중을 늘리고 대체 소재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죠. 그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히토류 수입 의존도 변화입니다. 2020년에는 중국 의존도가 90%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79%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중국산 히토류 수입 의존도는 79.8%였습니다. 5년 안에 50% 아래로 낮추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50% 아래라면 중국이 더 이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낮출 수 있죠? 이지훈이 설명했어요. 첫째는 호주예요. 호주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직접 가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재활용이죠. 폐전기차, 폐전자 제품에서 회수하는 양이 매년 늘고 있어요. 셋째는 저감 기술입니다. 히토류를 덜 쓰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거죠.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청사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어요. 밥을 먹으며 이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사무관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은 비슷하게 하고 있죠.
일본도 2010년 중국한테 당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늦었어요.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왜 그렇게 늦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람이죠. 중국이 계속 공급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경제 논리로만 봤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우리는 지정학적 위험을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북한도 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최악을 준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지우는 저에게 또 다른 보고서를 건넸어요. 이건 내년 예산안입니다. 히토류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0% 늘었어요. 재활용 시설 확충, 대체 소재 연구, 해외 자원 개발. 이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숫자들을 봤어요. 수천억 원 단위의 예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국회에서 반대는 없었나요? 이지우는 웃었어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이 실제로 터지니까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깨닫게 돼 있어요. 오후 3시쯤 저는 정부 청사를 나왔습니다. 세종시의 거리는 조용했어요. 계획도시답게 정돈된 느낌이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부는 전략과 예산을, 기업은 기술과 실행력을. 이 조합이 한국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저녁 무렵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전략 비축, 수입 다변화, 재활용 확대, 대체 소재 개발. 한국은 사방에 그물을 쳐놓은 거였습니다. 중국이 한 곳을 막아도 다른 곳으로 물이 흐르게 만든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뉴욕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대응 전략을 직접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준비한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6월 말,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도시라고 들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항구 도시였죠. 여기서 만날 사람은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였습니다. 이름은 정민석. 박태윤이 꼭 만나보라고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정민석의 회사는 부산 외곽공단에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찾아갔어요. 공장 건물 앞에 서자 정민석이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제시카 씨. 박 박사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웃었어요. 저도 대표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히토류 문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음이 귀를 메웠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전기차 모터 부품들이 지나갔습니다. 정민석은 큰 소리로 설명했어요. 여기서 만드는 게 전기차 구동 모터예요. 이 안에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죠.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자석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절반을 국산으로 바꿨습니다. 국산이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만든다고요?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북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요. 호주산 원료로요. 가격은 중국산보다 10% 정도 비싸지만 공급이 안정적이니까 감수할 만해요. 저는 모터 부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지만 정교한 기계였어요. 정민석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곳곳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수출처들이에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 세계로 부품을 보내죠. 정민석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올해 4월 중국이 히토류 규제를 강화했을 때 솔직히 겁났어요. 공장 문 닫는 거 아닌가 싶었죠.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텼어요? 정민석은 웃었어요. 첫째는 재고였어요. 우리는 항상 3개월치 자석을 쌓아둡니다. 둘째는 정부 지원이었죠. 산업부에서 비축분을 풀어줬어요.
셋째는 국산 자석으로 전환한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해냈어요. 그는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히토류 조달 계획이에요. 중국 40%, 호주 30%, 재활용 20%, 기타 10%. 이렇게 분산시켰습니다.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게요. 저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변화 전략이네요. 맞아요.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공급망이 끊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해둡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 중소기업의 저력이구나. 큰 기업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작은 회사들도 각자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점심때가 되자 정민석은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대표님, 다른 나라 부품 회사들은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정민석은 국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죠. 독일 회사들 몇 개는 생산을 줄였다고 들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 회사들은 대부분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늘 위기였으니까요. 한국 중소기업들은 항상 어려웠어요. 대기업 눈치 보고 환율 변동 걱정하고 원자재 가격 오르면 쩔쩔매고 그러다 보니 위기 대응이 몸에 배었죠. 이번 히토류 문제도 그냥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저는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강점은 위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구나. 위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응도 빠른 거죠. 반면 서구 기업들은 안정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당황하는 거고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민석은 저를 품질관리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국산 자석과 중국산 자석을 비교 테스트합니다. 연구원이 2개의 자석을 보여줬어요. 겉보기엔 똑같았습니다. 성능 차이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거의 없어요. 오차 범위 내죠. 가격만 조금 비쌀 뿐입니다. 저는 그 자석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 격차가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중국산이 싸니까 안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싸더라도 공급이 불안정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오후 4시쯤 저는 정민석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대표님.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제시카 씨,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전부예요. 저는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들이 지나갔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에도 글로벌 위기에도 한국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대기업만이 아니었어요. 중소기업들까지 각자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경쟁력이구나.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본사에 보낼 자료였어요. 7월 초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장소는 코엑스. 아시아 최대 전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에서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자들이 모였어요.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로 각국 대표들이 올라갔어요. 미국 상무부 차관, 유럽연합통상 담당관,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그리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는 객석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미국 차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공급망을 재편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만 그럴듯하지
구체적인 대책은 뭐죠? 유럽 담당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럽도 희토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출 계획입니다. 2030년. 5년 뒤였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국장이 발언했어요. 일본은 이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고 호주 및 베트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구체적이었어요. 역시 과거에 당한 적이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희토류 위기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를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희토류 자금률 변화였습니다. 2015년 5%에서 2025년 30%로 올라간 선이 보였어요. 우리는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첫째, 재활용입니다. 폐전자 제품과 폐전기차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연간 수백 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선 다변화입니다.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서 중국 외 지역에서 원료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기술 혁신입니다.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중국의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 산업은 큰 타격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준비의 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손뼉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차이구나. 다른 나라들은 계획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이미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로 가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리우밍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만났던 그 중국 로비스트. 저는 놀랐어요. 리우밍 씨, 여기 왜 왔어요? 리우밍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포럼 참석차 왔죠. 그런데 제시카 씨, 당신 이메일 받았어요. 한국이 준비됐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직접 봤으니까요. 리우밍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인정할게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10년 동안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리우밍이 인정하다니. 그럼 중국의 전략은 실패한 건가요? 리우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실패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예외죠. 이 나라들은 이미 빠져나갈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리우밍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희토류 카드는 한두 번밖에 못 쓴다는 걸. 쓸 때마다 상대방이 대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거죠. 최대한 효과를 보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비했잖아요. 리우밍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어요. 큰 소리 안 치고 언론에도 안 나오고 그냥 묵묵히 일했죠. 우리가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우밍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중국은 희토류 독점력을 점점 잃을 겁니다. 5년 뒤엔 지금보다 훨씬 약해질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 대비하게 될 테니까요. 그게 자원 무기화의 한계죠. 한 번 쓰면 효과가 떨어져요.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씁쓸해 보였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기업 대표들의 패널 토론이었어요. 무대에 5명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임원,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 일본 전자업체 임원, 그리고 한국에서 김현주와 정민석.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의 희토류 규제가 각 사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국 임원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했고 일부 모델은 출시를 연기했어요.
대체 공급선을 찾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독일 대표도 비슷했어요. 우리도 공장 가동률을 낮췄습니다. 부품 확보가 어려워서요. 일본 임원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재고를 충분히 쌓아뒀고 재활용 비율도 높였죠. 그래서 이번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회자가 김현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김현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도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정부 비축분을 활용하고 재활용 물량을 늘리고 호주산 원료로 전환했습니다. 생산 차질은 최소화됐죠.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정민석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초기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기업들이 국산 자석으로 전환해주고 정부가 지원해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움직였어요. 그게 힘이었죠. 사회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3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가 말했어요. 한국은 5년 안에 중국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출 계획입니다. 재활용과 대체 소재가 핵심이죠.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객석에서 한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위기의식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항상 최악을 준비했어요. 둘째는 장기 계획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했죠. 셋째는 협력입니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가 함께 움직였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위기의식, 장기 계획, 협력. 이 세 가지가 한국을 지켜낸 거야. 반면 다른 나라들은 뭘 했죠? 단기 이익만 쫓고 각자 따로 움직이고 위기를 남의 일로 여겼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죠. 포럼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박태윤, 김현주, 정민석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태윤이 웃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못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현주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어요. 제시카 씨,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이니까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게 우리 경제의 전부예요. 히토리 없이는 못 살죠.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정민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배웠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때 우리는 깨달았죠. 준비 안 하면 죽는다는 걸. 그래서 이번엔 미리 준비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가 가르쳐 준 거구나. 위기의 경험이 준비의 동력이 된 거죠. 만찬이 끝날 무렵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빌딩들의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글로벌 위기에도 한국은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무기는 히토류가 아니야. 준비와 협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게 진짜 무기였어.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7월 중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한국에 머물렀어요. 이제 본사로 돌아가서 보고해야 할 시간이었죠. 마지막 날, 저는 박태윤과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남산타워 근처 카페였어요. 박태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서울 전경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박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박태윤은 웃으며 일어났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시카 씨, 한 달 동안 어땠어요? 박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허둥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다 준비돼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조용히 쌓아 올린 시스템이요. 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박태윤이 말했어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고 재활용만으론 부족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려도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차이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완벽할 순 없어. 하지만 버틸 수 있으면 이기는 거야. 박 박사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히 준비했어요?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준비됐다고. 박태윤은 웃었어요. 그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말보다 행동, 발표보다 실행. 우리는 떠들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브뤼셀 포럼에서도 서울 포럼에서도 한국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미 한 일을 말한 거죠. 반면 다른 나라들은 할 일을 발표했어요. 그 차이가 신뢰를 만들었던 거죠. 제시카 씨, 미국으로 돌아가면 뭘 하실 건가요? 박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보고서를 쓸 거예요.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분석해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전달하려고요. 그리고 아마 강연도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박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세상은 서로 배워야 하니까요. 우리는 1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활용 기술의 미래, 대체 소재 연구, 국제 협력 방안.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박태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박 박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박태윤은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뉴욕에서도 건승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또 오세요. 한국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한 달 동안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휘토류 재활용 공장의 고온 용광로, 배터리 연구소의 실험실, 정부청사 회의실, 부산공단의 모터 공장, 코엑스 포럼의 열기. 모든 게 생생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태윤의 차분한 열정, 김현주의 날카로운 통찰, 정민석의 현장 감각, 이지훈의 체계적인 설명. 이 사람들이 한국을 지켜낸 거였어요. 화려한 연설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었죠. 밤늦게까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휘토류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 한국의 전략과 교훈. 보고서는 8개 장으로 구성됐어요. 위기의 시작, 한국의 준비, 재활용 시스템, 정부 정책, 중소기업 대응, 국제 협력, 그리고 미래 전망. 마지막 장의 결론 부분을 쓰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10년 동안의 준비, 정부와 민간의 협력, 위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다.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다. 다만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선 공장이 돌아가고, 연구소에선 실험이 진행되고, 사무실에선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멈추지 않는 도시. 그게 서울이었고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한강을 지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 저는 한국을 걱정했었죠.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샀어요. 기념품 삼아서요. 계산을 하면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돼요?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한국 제품이 인기거든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건물들이 작은 점처럼 보이고 한강이 가느다란 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뉴욕에 도착하면 바로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그리고 한국만 준비돼 있었던 이유. 부제는 이렇게 달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의 전략.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저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위기는 예고된다. 준비하지 않는 게 문제다. 둘째, 장기 계획이 중요하다. 10년을 내다봐야 한다. 셋째, 협력이 힘이다. 정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넷째, 말보다 행동이다. 발표보다 실행이 먼저다. 비행 시간 내내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사진을 넣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재활용 공장, 연구소 실험실, 정부청사 회의실. 이 사진들이 증거였어요. 한국의 준비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라는 증거. 12시간 뒤 비행기가 뉴욕 케네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익숙한 도시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히토류 전쟁에 대해, 공급망에 대해, 그리고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제시카, 어땠어? 한국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놀라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늘 오후 발표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동료들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본사 임원들, 애널리스트들, 고객사 대표들까지 왔어요.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프로젝터가 켜지고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전 세계가 허둥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조용히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히토류 대응 전략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4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재활용, 공급선 다변화, 대체 소재 개발, 그리고 전략 비축. 이 4가지가 서로를 받쳐주는 구조예요. 저는 각 기둥을 설명했습니다. 재활용 공장에서 본 것, 정부 담당자에게 들은 것, 기업들이 하는 일.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한국은 히토류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중국이 공급을 끊어도 한국은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대체 소재로, 호주산 원료로. 선택지가 있는 거죠.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똑같이 할 순 없어요. 한국은 10년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배울 순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5년 뒤엔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요. 발표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도 많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술 난이도는 어떤지, 정부 지원은 필요한지.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들은 것을 바탕으로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고객사 대표가 다가왔어요. 제시카, 훌륭한 보고였어요. 한국 기업들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우리도 협력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 달 전과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위기가 오기 전에.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박태윤에게요. 박 박사님, 뉴욕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만간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 같아요. 그때 또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곧 답장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한국의 경험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히토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 밤늦게까지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에 제출할 정책 제안서였죠. 제목은 히토류 독립을 위한 5개년 계획. 한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미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거였어요. 재활용 시설 건설, 대체 소재 연구 지원, 호주와의 협력 강화.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사람, 정책을 만드는 사람. 그들이 한국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히토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 준비. 그리고 행동. 말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 아니라 결과.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저는 커피를 끓이며 생각했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한국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